지난 시간까지는 성격이란 내용을 공부했죠. 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는요,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이라는 하나의 강을 발표를 했지만 사실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5개의 강으로 잘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격자 후기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압도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그건 아무래도 이런 전략을 썼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교재는 하나의 강으로 묶은 걸 저희는 5개의 강으로 나눠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의 덩어리로 공부하지 마시고 좀 잘게 쪼개서 꼼꼼하게 특히나 스포츠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고, 또 하나 저희가 최근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네요. 저희는 생리학하고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인강수강자를 보니까 스포츠 심리학 선택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이 과목이 재밌어요. 재밌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그 통찰력 같은 거 있잖아요. 경륜 같은 거. 그런 것으로도 충분히 풀리는 문제도 많기 때문에 이 과목을 선택하신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포츠 수행의 심리적 요인을 보는데 이번 시간에는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내용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불안, 스트레스. 불안과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이 운동을 잘 수행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스포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리도 없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성은 어떤 것이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그런 불안이 스포츠 수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같은 구체적인 이론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론들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는데요. 자, 인트로덕션을 보기 전에 날개를 보니까 날개의 학습 목표에 운동과 각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각성제, 뭐 이런 거, 각성 음료. 요즘 애들 엄청 먹습니다. 시험 때 되면 공부 지질이 안 하는 녀석들이 그런 걸 하나씩 들고 다녀. 그리고 그거 5개 먹었다고. 그러면 그 5개 먹었는데 멀쩡할 리가 없어요. 그날 잠이 올 리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막 심장 뛴다고 투덜거리고 있고, 그래 놓고 시험을 또 말아먹었다고 또 와서 징징거리고 그럽니다. 각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각성. 그런데 그냥 각성의 개념을 긴장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장의 정도. 사람이 긴장감을 가지는 정도. 그러면 이제 운동과 각성의 관계는 평행한가, 그러니까 긴장을 많이 할수록 운동 수행 능력이 올라가는가, 아니면 긴장이 낮아지면 운동 수행이 올라가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불안과 경기력의 관계. 그 다음엔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몇 개의 이론이 있으니까 그런 이론들도 보겠습니다. 자, 인간은 경쟁적인 상황을 위협적인 것으로 지각하고 있어요. 그건 동물적인 본성 때문에 그러죠. 뭐 경쟁적인 상황이 나에게 긴장, 불안 이런 걸 높이는 이유는 그걸 위협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경쟁의 상황, 이걸 되게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경쟁의 상황에서 되게 불안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경쟁의 상황에서 발생하는 긴장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 이 경쟁의 상황을 너무너무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도전하고 즐기고, 저도 도전하고 경쟁하는 것에 자주 참여는 합니다만 저는 정말 이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죠. 그걸 즐기고 싶어서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 상황 자체를, 그 상황을 저는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제 주변에는 그 상황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지고 나면 분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진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긴장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있어, 와 신나, 이런 식이거든요. 자, 그렇게 인식하는 수행자가 더 좋은 수행의 결과를 보인대요. 떨질 않아, 그런 사람들은요. 그러므로 수행자가 느끼는 긴장을 잘 관리해주는 일, 우리가 이제
스포츠 지도자가 됐을 텐데 우리한테 강습을 혹은 학습을 받고 있는 이 학습자들의 긴장을 잘 관리해주는 일. 그래서 불안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불안과 그 긴장과 운동과의 관계, 운동의 결과의 관계, 그 다음에 불안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의 불안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같은 내용을 이제 보자는 거예요. 날개에 몰입 에너지라는 것이 있죠.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 첫 번째 볼 내용이 바로 재미와 몰입이라는 거예요. 재미와 몰입. 그 재미와 몰입이라고 되어 있고 박스 부분을 보면요. 인간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정서적 안정감을 스포츠 활동 자체에서. 그리고 또 스포츠 활동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하고의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류, 친목을 통해서 소속감을 가지거나 합니다. 우리는 그런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목적 같은 것이 있다면 그게 재미 아니겠습니까? 재미. 제가 헬스클럽을 1년을 끊어놓고 단 3일, 4일 나가고 안 나가는 바람에 그 1년치의 강습료가 날아가 버리고 뭐 그러는데 그 이유 뭐냐면 재미가 없네요. 저한테는 그 종목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사이의 교류를 철저하게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차단하냐 하면 코치들이 있는데 반드시 코치만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회원들끼리 서로 조언을 주고받거나 가르치는 일, 그러는 일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회원들끼리 입을 완전히 다물고 아는 척을 하지 않아요. 자기 운동만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입장에서는. 근데 어쨌든 이런 재미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발생할 텐데 그 재미가 운동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재미를 어떻게 만들어 줄까? 그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미 중에 최상의 재미가 뭐냐면 몰입이에요. 몰입. 이거는 제가 수능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중학생들 내신 공부할 때 이럴 때도 해주는 얘기인데요. 정말 공부가 재밌는 사람들은 1년에 한 2번 정도는요, 자기가 공부하면서 보낸 시간이 얼만큼인지 모르고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 몰입이 가능할 때가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근데 공부가 재밌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원래 그 점수 따기 위한 공부였기 때문에 어쩌면 재미가 없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재미가 없으셨다면, 그런데 정말 재밌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보죠. 아니면 뭐 요즘 유행하는 웹툰을 보고 있다거나 아니면 영화를 보고 있다거나 그럴 때 정말 한 2시간, 3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훅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 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분명히 집중을 했는데 그런데 그 시간이 훅 가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바로 그런 경우를 몰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재밌으면. 이상하게 나하고 맞는 과목이 있으면. 자, 그런데 그 바로 몰입. 그 운동 참여에서도 몰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경기 중에도 몰입이 가능합니다. 저는 한 2번 경험했어요. 그 스파링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복싱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복싱을 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완전 몰입이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이 사람 얼굴만 보여요. 이 사람의 동작만 보이고 우리 코치의 그 코칭 멘트만 들리는 거예요. 뭐 배가 비었잖아 그럼 배를 때리는 거고요. 고개 숙였잖아 그럼 어퍼를 치는 거고요. 다 맞아요. 다.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경기 중에.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나서 이제 차츰차츰 후 깨는데 관중들, 우리 편들 막 응원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네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정말. 야, 이건 정말 이게 뭐지? 막 싶은 바로 그런 상태, 무아지경의 상태. 이게 정말 행복하게 만들더군요. 자, 바로 그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바로 몰입이라 하자. 그러면
뭐 다른 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 몰입이 어떨 때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운동 참여자, 스포츠 참여자를 몰입의 경지까지 이끌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빠밤 이렇게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날개에 있는 내용들은 한 번씩만 읽어보시면 돼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들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이게 잘 조화를 이루면, 잘 조합되면 그러면 몰입이라는 경지가 가능할 텐데 이것들 사이에 뭔가 삐걱거림이 있으면 그럼 몰입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몰입 에너지의 관리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몰입 체험과 내적 동기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몰입 체험과 내적 동기. 내적 동기라는 건 누군가 타자가 나 아닌 타자 아니면 외부의 환경 같은 것이 나에게 준 동기가 아니라 내 스스로 만들어낸 동기를 내적 동기라고 하자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내적 동기가 강할 때 몰입이 쉽게 일어나더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 명확한 목표, 긍정적 감정, 건강한 시대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운동 참여하면서 몰입했던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꼭 운동이 아니어도 다른 경험을 하면서 몰입했던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연애를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연애 상대가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연애를 못 해보셨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험이 있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다른 생각이 안 나고 그 사람 생각만 나는 때가 있죠. 그 사람에게만 집중해야 돼. 그리고 그 집중하게 되는. 그것도 일종의 몰입이거든요. 바로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몰입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 자, 명확한 목표요. 명확한 목표. 나 저 사람하고 뽀뽀하겠다? 아니면 결혼하겠다? 뭐 이런 거? 긍정적인 감정. 나 그 사람 좋아해.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신체. 내가 병약하거나 신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연애 활동도 잘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내적 동기와 흥미. 내가 그 사람에게 동기와 흥미를 가진다니까? 그리고 생산적 사고. 나 이 사람하고 뭘 하지? 오늘은 어디 가서 어떤 즐거운 일을 만들지? 어떤 경험을 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자기 통제. 타인이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잘 만들어갈 수 있어. 나의 능력으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적절한 난이도의 과제. 상대방이 나하고 비슷한 경우일 때요. 나보다 너무 높은 어떤 수준, 이거나 나보다 너무 낮은 수준이면 잘 안 돼요. 그런 연애들이. 그 다음에 적절한 피드백, 주거니 받거니 하는 피드백. 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뭔가 정보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주어질 때 연애가 잘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연애를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잘 생각이 안 되겠다, 이건. 죄송해요. 그러면 다른 걸로 해봐요. 연애가 아니면 우리가 운동 참여는 많이 해봤잖아요. 운동 참여할 때 정말 재밌게 운동에 참여했던 날. 이 운동 나한테 딱이야 뭐 이럴 때.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도 그 운동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하면서 자기가 달라지고 있는 걸 느끼니까 점점 동기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흥미가 높아지고 몰입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몰입이 됐었는지를 가지고 이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 갖고 시간 끄는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가지고 시간 끄는 거 아니에요. 이건 상식적인 내용이잖아요. 자, 몰입합니다. 몰입을 할 때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인데 신체적으로 건강해요. 제가 복싱을 하면서 몰입을 한다 칩시다. 저 그날 컨디션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운동도 되게 열심히 하고 올라간 날이었어요. 제가 보통 이제 몸무게 그 체급에서 요구하는 몸무게보다 조금 더 많은 편인데 그날은 한 4kg 정도를 빼고 올라간 것 같아요. 딱 맞춰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컨디션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저는 이렇게 강의도 하는 사람이고 연구도 해야 되고 학생들하고 만나서 가르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좀 한가한 때였어요. 한가한 때. 시험도 멀었고요. 시험이 코앞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는 좀 한가하고 뭐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적 능력이 최고치였어요. 이 에너지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신 높았고요. 그리고 뭐 그날은 내가
어떻게든 이걸 한번 이겨보겠다. 이 경기에선 어떻게든 승리를 하겠다라는 뭐 열정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뤘어요. 저한테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거거든요.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강의 준비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그리고 수능 코앞이고 그러면 정말 막 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그런데 그 밤잠을 설치지 않고 정말 잘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에너지를 다른 데 많이 뺏기는데 뭐 학원을 운영해야 해. 그리고 아이들을 관리해야 돼. 그리고 저도 연구하면서 뭐 논문을 만들어야 돼. 막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게 한가해졌을 때 바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가. 그러면서 이제 열정이 막 이만큼. 저는 요거는 약간 좀 늘 있는 편이에요. 자존하고 자신감 같은 거는 좀 늘 있는 편이에요. 제가 쫄보라 그런 거지. 네. 맘먹어서 제가 못 해봤던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항상 있었는데 이게 문제였는데 다 해결되고 그날 내가 몰입을 엄청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최고의 경지를 가봤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몰입이라는 개념인데, 몰입이라는 개념, 그리고 몰입의 조건과 같은 개념들은 시험 문제에 잘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나온다고 해도, 이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반에. 그리고 이 스포츠 심리학을 선택하신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이건 우리의 삶의 경험, 경륜, 이런 걸 가지고 충분히 통찰해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거 갖고 시간 끌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서라는 개념인데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칙센트미하이. 이런 사람의 그 정서의 분석 그리고 운동과 정서의 관계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 그거 외우러 지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몰입이라는 개념은 봤고 그러면 이제 그 몰입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다고 쳤을 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정서가 발생할 거예요. 정서라는 건 이제 감정의 상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감정의 상태 중에 불안이라든가 만족이라든가 등등등 뭐 여러 가지 정서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요. 칙센트미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칙센트미하이. 뭐 미하이 칙센트라고도 합니다. 미하일이라고 할 때도 있고 미하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요. 그거는 교재마다 좀 다르게 나와요. 도서마다. 번역하는 사람보다. 그리고 사람 이름이라는 경우가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스펠링대로 읽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잘못 읽은 거다 뭐 이럴 때도 있더라고요. 자, 미하일인지 미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마다 다 달라서. 자, 어쨌든 미하일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요. 칙센트 미하이가 맞는 것 같은데 미하일 칙센트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한 책에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정서 흐름의 모형도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이 가진 기량의 정도가 어떠하냐.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도전하고 있는 그 운동 종목, 운동 과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서가 이만큼이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행동 방식도 이만큼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엔 그렇게 분석한 사람이 뭐야, 누구야 정도만 살짝 아시면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기량은 굉장히 낮은 사람이 그 다음엔 도전의 정도가 굉장히 낮은 어떤 과제에 도전할 때 어떤 감정이게 하는 문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이런 모형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칙센트미하일이다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만 할 줄 아면 돼요. 우리가 기량이 막 발달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우리가 가르치는 학습자도 그렇고 기량이 막 발달하는데 그런데 과제의 수준을 낮게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기량이 낮을 때는 아무 감정이 없어. 그냥 하려면 하는 거야. 그랬다가 기량이 조금 올라갈 때요. 그 낮은 수준의 과제를 주면 지루해해요. 지루해 합니다. 그래서 이때 조심하셔야죠. 왜냐하면 지루함이 오래가면 도망가니까. 그죠? 그 다음에 기량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낮은 과제를 주면 안 해요. 안 해. 지루하다가 그냥 놀아버려요. 이거 안 해도 해 이러면서. 그런데 약간 더 그 도전 과제의 수준을 조금 더 높여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량도 높아졌는데
그럴 때 이 도전의 정도가 이 사람에게 충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러면서 과잉학습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과잉학습이란 건 안 해도 되는 걸 괜히 하고 있는 거지,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과잉학습이 일어나는 또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학습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존감 같은 것들이 낮을 때 그래요. 자존감이 낮을 때. 그러면 남들한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자기가 잘하는 동작만 하려고 해요. 그럴 때 과잉학습이 일어나기도 한대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기량의 정도가 많이 발달했을 때 도전 과제의 수준을 많이 높여줘요. 적당히 높여줘요. 많이 높여줘요. 취소. 적당히 높여줘요. 그러면 몰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린 여기잖아요. 지금 몰입, 조금 아까 앞에서 몰입이라는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최상이구나. 최상의 목표구나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량이 높아지고 그 다음엔 기량이 높아질수록 도전 정도가 높아지면 아마 몰입감이라는 걸 크게 느낄 텐데, 기량의 정도가 높지 않을 때 도전 강도가 높으면, 도전 과제의 강도가 높으면 어떨까요? 그럼 이제 긴장만 올라가는 거예요. 각성의 수준이 높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량의 정도가 낮은 사람한테 이 높은 수준의 도전 과제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암벽 등반 하는 데를 오늘 처음 갔는데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래요. 그래서 만만해 보였거든요. 그럼 올라가. 그냥 2개 정도 이걸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 아니면 너무 힘들어. 불안감을 느낄 거란 말이죠. 그죠? 너무 난이도 높은 과제를 주면. 그죠? 그 다음엔 기량이 더 낮은 사람은 불안을 느낄 만큼 도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걱정만 많아지더라 라는 겁니다. 걱정만 많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이 표의 내용을 한 번씩 우리가 운동에 참여했었을 때를 회상하시면서 그러면서 해석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상태는 어디다? 여기다. 최상의 기량을 가지고 딱 적당한 수준의 도전 과제를 수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몰입감이라는 걸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여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서 발생과 측정이라는 그 교재의 박스 부분을 한번 볼게요. 제목 밑에 있는 정서란 다양한 감정이나 생각 혹은 행동과 관련한 정신적, 생리적 상태다 라고 했는데, 정서란보다 이런 정의 내리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스포츠 심리학에서. 그렇게 한가로운 문제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막 외우고 있잖아요. 거기다 막 밑줄 치고 깜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지 마시라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서라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그 단어를 묻는 경우가 있어요. 저한테 각성이 뭐냐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단어들은 직접 네이버와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각성 이라고 검색창에 치고 엔터 누르잖아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저희가 네이버에 특별히 부탁해 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서는 기분, 기질, 성격 등과도 관련이 있다. 맞죠? 정서는 그 사람의 기분 때문에 정서가 달라지고 그 사람이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성격 때문에도 동일한 환경에서 정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엔 수행과제의 도전성, 그리고 수행자의 기량, 발달의 정도, 이런 것에 의해서도 좌우될 것이다. 블라블라. 그 다음엔 정서 발생은 두 번째 문단에 보니까 대부분 인지적, 생리적 변화를 동반하게 된대요. 우리가 정서를 가지게 되면 그 정서 때문에 이 인지적 능력도 달라져요. 인지적 능력도. 불안을 느꼈는데 공부가 잘 될 리 없죠. 그죠? 걱정이 많은 사람이 공부가 잘 될 리 없어요. 그리고 생리적 변화도 생겨요. 걱정이 생기면 몸이 굳어요. 걱정이 생기면. 그 다음엔 긴장도가 높아지면 또 몸이 굳어요. 그죠? 각성이 지나치게 높아지거나 이러면. 자, 이런 변화를 동반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서는 운동 수행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어쩌라는 거야? 어쩌라는 얘기냐면, 그러므로 정서를 잘 조절해야만 한다는 거죠. 정서를 조절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 뒤에는 이제 정서와 관련한 얘기들을 조금만 더 한 다음에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엔, 네, 나머지는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를 측정하는 방법이라는 건데, 이것도 별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한 번만 보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측정해요. 그러면 정서라는 건 내적 변화의 상태이잖아요. 내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측정하는 것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생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까? 네, 생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화학적이거나 물리적인 반응, 뭐 이를테면 땀을 얼마나 흘리는가, 뭐 이런 것들, 체온은 얼마나 변하고 있는가,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반응 같은 거. 물리적 반응이라는 건 근육은 얼마나 많이 위축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근전도 같은 걸 재도 괜찮을 텐데, 근전도를 편안한 상태에서의 잰 근전도와 그리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의 근전도, 이런 걸 비교하면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있으면 근수축의 속도도 좀 장애를 받을 거고요. 그죠? 땀을 흘리거나 뭐 이럴 거고, 아니면 동공이 확대되거나 뭐 이럴 거고, 이런 걸 측정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 측정이라는 게, 정서의 상태를 나타내는 행동적 증상을 측정하재요. 그럼 어떤 건데, 저희 꼬맹이 단증 따라고 국기원을 데려다 놨더니 오줌 더 이상해. 네, 안절부절. 네,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모르고 행동적 특성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특성은 아무래도 자기 진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문지, 검사지 같은 것에 체크하면서 체크리스트, 평정적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런 방식으로 심리를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뭐냐면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라는 개념인데, 그 불안과 스트레스라는 개념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이번엔 불안이라는 개념인데요. 예전에는 이 불안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불안의 종류를 얘기해봐. 이런 불안은 뭐게?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문제가 좀 고급스러워지고 그러면서 그런 정도의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불안의 종류를 이해해야만 풀리는 문제들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불안의 유형과 측정이라는 건데, 우선 제목 밑에 있는 박스를 한번 읽어보면 이러네요. 불안이라는 게 있어. 그런데 신체의 각성 상태를 수반하는 초조, 걱정, 우려 등의 부정적인 정신 상태, 그러한 감정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은 무엇인가를 외워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런 불안의 의미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의 수준으로 충분히 해결하셔야 돼요. 그런 걸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엔 이제 공포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포심하고 불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포는 뭐냐면, 지금 당장 뭔가 내 앞에 위협이 닥쳤어요. 그래서 무서움을 느낄 때 그걸 공포라고 하는 거고, 불안은 아직 닥치지 않은 어떤 위협을 미리 감지해서, 미리 걱정해서 생기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공포심하고 불안은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이 공포와 불안을 구분하는 문제가 과연 스포츠 심리학 정도에서 나올까? 아니에요. 그거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이 낮은 수준의 문제예요. 그걸 내면. 자, 그 다음엔 정서의 상태에 비해 불안은, 다른 정서와 달리 불안은 운동 수행 결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불안이라는 걸 공부하는 거니까, 불안이 여러 가지 정서 중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불안을 제어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불안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날개를 보면 불안의 유형이 과거에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안의 유형을 외우시라면, 만약에 외우신다면, 그러면 이렇게 외우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 싶어서 상태 불안, 특성 불안 뭐 이런 식으로 표를 만들어 드렸어요. 한번 볼까요? 상태 불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태 불안이라는 건 지금 현재의 환경적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수영을 제 키보다 그냥
키와 적당한 수준에선 수영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데 저보다 제 키를 훌떡 넘어가는 데선 해보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수영장에서만 수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어릴 때 한번 제가 강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강물은 아니고 저수지였군요. 8호호라고 불리는. 저희 아버지 따라서 낚시를 갔다가 미끄러져서, 8호호는 되게 웃기더라고요. 이렇게 완만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푹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물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수영을 조금은 하는데 제 키보다 높은데, 깊은데 이런 데는 가지 못하는 거죠. 바로 이런 특성 때문에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작은 배를 타고 막 바닷물 색깔이 펄해, 그런 데를 나가면 되게 불안해합니다. 배가 좀 크지 않으면 많이 불안해요. 그럼 바로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상황들. 그것 때문에 불안을 가지게 된다면 상태 불안이에요. 제가 그런 환경에 노출됐을 때 가지는 불안.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라든가 성격적 특성이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그럴 때 환경적 요소에 초점을 두면서 이 사람의 불안은 뭐냐라고 말한다면 그건 상태 불안이라고 말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특성 불안. 특성 불안은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 때문에 가지는 불안. 제가 쫄보라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걱정도 좀 미리 땡겨하는 편이에요. 걱정도. 잘하는 동작인데도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잘 못하고 뭐 이럽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생기는 불안. 성격적으로 타고 태어나는 불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불안. 머릿속으로 하는 불안이에요.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생기는 불안이에요. 감정적인 거하고 좀 달라요. 지금 세미나를 가야 되는데요. 세미나가 잡혀 있는데 세미나를 몇 번을 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발표자가 제가 됐어요. 세미나에서. 벌써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 발표자라는 건 첫문을 따고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댓글이 중요해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발표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지금 저만 쳐다보는 거죠. 그죠? 이목이 굉장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자료는 어떻게 모아? 막 이런 것들. 머릿속으로 하는 걱정 때문에 생기는 불안, 인지 불안, 신체 불안. 신체 불안은 이제 몸 때문에 생기는 불안이라기보다는 몸으로 느껴지는 불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으로 느껴지는 불안. 저희 아들 녀석이 국기원에 단증을 따러 갔을 때, 좀 느려. 나 이상해. 자꾸 이러지. 이런 불안들. 그 다음에 이제 방해 불안. 운동 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방해가 일어나는 불안. 촉진 불안이란 게 반대예요. 촉진 불안은 운동 수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요. 이게 난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저는 왜 이상하냐? 어떻게 불안이 운동 수행을 촉진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 불안감, 이 긴장감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이상하게. 참 많이 부럽죠. 그런 사람들은 이런 불안 속에서 이 불안을 어떻게 쳐가지? 그러면서 막 잘 놀아요. 그런 속에서. 자, 그런 불안을 이제 촉진 불안, 그런 사람이 가지는 불안을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불안이라는 개념에서 불안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불안의 종류. 불안의 종류는 크게, 아까는 바로 앞에서는 여러 개로 나눠지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성 불안하고 상태 불안이라는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그죠? 특성, 개인이 가진 기질적인 특성, 성격, 이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 제가 쫄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불안을 조금 더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불안, 특정한 상황에 따라 발생하는 불안. 네. 그러면 이제 불안이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불안이 증폭되거나 감소되거나 하겠죠.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특성, 개인의 특성 상태가 쫄보인 데다가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물에 혼자 남겨졌어. 아니면 조그만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야 돼. 되게 불안이 높아질 거예요.
이제 이런 상호작용 때문에 이런 그림이에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엔 자, 불안의 이유에 따른 불안의 유형을 한번 봅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다 했던 얘기예요. 인지적 불안, 판단력을 상실해버려요. 판단력을 상실해버려.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 제가 이제 복싱을 하는데, 복싱을 하다가 저하고 진짜 안 맞는 사람이 한 명이 있다니까요. 일방적으로 제가 두들겨 맞아요. 제가 되게 안 맞는 복싱을 하는데 그 사람하고 하면 일방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한테 좀 많이 맞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코치분들이거나 아니면 프로복서들이 마음먹고 저를 때리면 저를 못 때리겠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일방적으로 맞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많이 맞지는 않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는 왜 맞냐 하면 박자가 이상하게 저하고 안 맞아요. 박자가. 때릴 것 같아서 피하고 다시 들어오면 그때 주먹이 들어오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한테 몇 대를 맞고 나면요. 진짜 판단력이 와르르 무너져요. 이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겁나요. 그 사람하고 뭘 하는 게 싫어요. 계속 도전을 하긴 하지만 오늘도 또 맞겠지. 또 맞겠지. 오늘 또 얼마나 맞을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죠. 실패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그런 불안이요. 아까 조금 전에는 이제 인지적 불안을 하면서 설명하면서 제가 세미나 1번 발표자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만 볼 텐데 어쩌지. 인지적 불안, 행동적 불안, 주의 산만, 건망증, 떨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사람들 행동 잘 보면 동공 커지고 막 화장실 등락락하고 발 동동거리고 하는 거 있죠. 손가락 안절부절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불안. 생리적 불안이라는 건 이제 몸의 생리적 상태, 근육의 긴장 정도, 혈압, 심박, 호흡 증가 이런 것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한 불안이라는 거예요. 측정이 가능한 불안. 자, 됐죠? 이런 불안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여기서 불안에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뒤에 이론에서 많이 나오지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빌딩해 가는 정도예요. 빌드업 해 가는 정도 필요 없어요. 자, 불안의 이유에 따른 불안의 유형 하면서 이제 불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인데 이건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생리적으로 기기를 사용하면서 뇌전도, 심전도, 근전도, 피부 저항, 발한, 땀은 얼마나 흘리는지, 심박수 높아지는지 이런 거 가지고 측정 가능하고 행동을 가지고도 측정이 가능해요. 안절부절하든가 주의 산만하거나 자꾸 건망증이 있어요. 불안하면 건망증이 생겨요. 금방 했던 말 까먹고 금방 했던 약속도 까먹고 많이 그럽니다. 그런 걸 관찰을 해서 정말 그 사람이 그러는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심리적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설문지라든가 검사지를 사용하면서 측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출제되었던 좀 많이 오래전에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쉬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볼까요? 불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알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들은 지금 바로 했던 얘기예요. 바로 했던 얘기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문제를 푸는 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이건 덮어놨다가 하루나 이틀 있다가 푸세요.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그죠? 대표 기출 문제를 옆에 이렇게 달아드린 이유는 이런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지니까 공부를 그런 방향으로 하시라는 거지 이 기출 문제의 답이 이거니까 기억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저를 또 보게 돼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방향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이렇게 막 섞여도 풀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볼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나? 스트레스의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의 측정은 조금 있다가 이제 스트레스라는 내용을 공부한 다음에 마저 풀기로 하죠. 미리 나왔네요. 그럼 이어서 이제 스트레스와 탈진이라는 얘기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보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뭐예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 스트레스를 만들어주는 요인을 스트레서라고 해요. 스트레서.
그리고 스트레스는 그 스트레서라는 나를 뭔가 불안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내가 걱정해야 하는 뭔가의 상황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스트레서라고 하거든요. 그런 스트레서를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 스트레서를 물리치려고 하는 스트레서와 맞서 싸워서 그걸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트레스가 이 회복하려는 힘인데 그걸 나쁜 것으로 많이 여기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용어로는 나는 지금 스트레서를 만났어 라고 말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발생했어 라고 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쌓여 보다는 스트레서가 쌓였고 스트레스의 상황이 스트레스가 발생했어 라고 말하는 게 더 맞아요. 하지만 관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라는 상황은 스트레서 때문에 생기는 거고 스트레서의 양만큼 스트레스도 높아지는 거니까 거의 같은 의미로 쓰는 거죠. 네.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이게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구분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박스를 한번 볼게요. 스트레스와 탈진이라는 그 제목 밑에 있는 박스.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요인에 대항하려는 심신의 변화 과정이다. 이런 과정은 외부에서 위협을 당하거나 도전을 받을 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한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압력을 받아요. 뭐 협박이라든가 도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받으면 긴장, 흥분, 각성, 불안 같은 생리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런 압력을 스트레스 요인 혹은 스트레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벗어나서 원래의 상태를 회복하려는 힘이 발생한다. 그 반작용이 바로 스트레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하자는 거고 스트레스가 과도하면요. 에너지를 그 스트레스 쪽으로 돌려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에너지를. 그죠?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불안 때문에 신체적, 생리적, 심리적 반응들이 발생하면서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방해를 많이 받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촉진의 효과를 가지기도 할 거예요. 그죠? 아주 우수한 선수들, 심리적으로 우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방해를 받을 거다라는 거고 그래서 따라서 일반적으로는요 스트레스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너무 태만해져 버리거든. 그래서 그건 좋지 않다. 적당한 수준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를 보면 스트레서라는 것이 와요. 스트레서라는 것이 압력으로 우리한테 인간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인간은 이 스트레스에 맞서는 이런 저항력을 만들려고 하고 바로 그런 회복하려는 저항력을 스트레스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서와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구분하시라는 거고요. 날개는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의 요인 스트레스의 요인이니까 스트레서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경기가 많이 중요할 때 경기가 뭐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에 나의 대학 진로와 상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당장의 취업 아니면 당장의 계약의 연장과 이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스포츠 지도자 시험이 시험과의 관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스트레서가 되는 거죠. 그게. 그죠? 경우에 따라 지금 코치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 자격증을 따와야지만 내년도 계약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아마 스트레서가 큰 거죠. 그럼 스트레스도 크게 발생할 거예요. 맞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에 도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교육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그냥 혹시 언젠가 이 교육업체의 위나 아래에 체육시설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그랬는데 알아봤더니 그걸 만들려면 반드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을 하려면 인건비가 나가고 그러면 내가 따야지 뭐 하면서 언젠가를 생각하면서 딴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덜 발생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불확실성. 지금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올해 이상하게
올해 이상하게 이 시험 날짜가 좀 빨라졌어요. 한 주? 한 주 반? 이 정도가 빨라졌어요. 조금씩 빨라지고 있어요.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조금씩 빨라지는 거. 왜 빨라지냐 하면 시험 후에 나머지 과정들이 있는데 연수 같은 과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수, 그 다음엔 실습? 그 다음에 바로 그런 과정들에 대한 점수화의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마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그 다음엔 그 연수시설은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연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의 일정들도 좀 빡빡해요. 대학 일정들도. 방학 때 강의실이 다 비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수를 해주실 교수분들도 한가한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그 여름방학 동안에 논문 쓰시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정이 점점 미뤄지면 업무가 미뤄지는 거예요. 업무가. 그래서 아마 점점 땡기는 것 같은데 그건 뭔 얘기냐 하면 앞으로 시험이 갈수록 이렇게 빡빡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꼭 다시라는 얘기예요. 우선. 근데 시험이 앞당겨졌어. 와, 공부할 이거 어떤 사람들은 뭐 2주면 합격한다던데 알아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이 시험 어렵대. 결과가 불확실하죠. 불안하죠? 스트레스 발생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특성 불안.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면서 스트레스를 발생시킬 텐데 그런데 이런 상황적 요인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 밖에도 상황적 요인들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이런 경우가 있겠지라고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엔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과정이 뭐가 있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뭐야? 환경적 요구라는 것이 있어요. 환경적 요구. 지금 제가 바로 뭔가에 도전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경기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경기에 나가려고 했는데 경기장이 낯설어요. 복싱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정 경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경기할 땐 축구도 마찬가지인데 응원단이 다 우리 편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정을 나가게 되면 응원단에 우리 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전에는 특히 그래서요. 요즘은 이제 응원단들이 원정을 같이 가주기도 하지만 축구 같은 경우에 갔더니 응원단이 다 상대편 응원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노래가 나오는데 그 나라 노래 응원을 하는데 그 나라 노래 야유들 막 들리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자극을 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환경을 내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나한테 유리한 환경이 아니구나 라는 인식이 발생하고 이렇게 가죠. 그러면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스트레서가 돼서 스트레스 반응이 상태 불안이 고조되는 거고 긴장감 같은 거 고조되는데 아까 긴장이 고조되면 미하일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각성이 너무 높아지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의력이 감소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실제 행동이 생기고요. 이 실제 행동에서는 아마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촉진불안이 되는 사람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 수행에 방해가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운동 수행을 했는데 실패하거나 내 목표에 미달하는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 있죠. 그게 다시 피드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게요? 불안이 더 높아지는 거지. 스트레서의 크기가 더 커져 버렸으니까 스트레스도 커지는 거지.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트레스의 과정인데 요거 빈칸 메꾸기 같은 것들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그냥 계략적으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스트레스와 탈진이라는 내용인데 이제 탈진이라는 얘기들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아까 이 운동할 때 스트레스 측정에 활용되지 않는 것 이건 그냥 공부하실 땐 스트레스 측정하지 말고 불안의 측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 푸세요. 혹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 각성, 긴장도 이런 것들이 높아지게 되고 불안도 함께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뭐 측정의 기법이 불안의 측정의 기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심박수 측정할 수 있어요. 피부 반응들, 뭐 발한 반응 같은 거 측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호르몬 변화 같은 것들, 이것까지 측정하면서 스트레스의 측정을 하기에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반응 시간 측정, 이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반응 시간이 느려요. 운동에 방해를 받아요. 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탈진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래 이제 스트레스와 탈진이라는 내용은 조금 많이 다른 거죠. 탈진은 지쳐버렸어 라는 거잖아요. 지쳐버렸어.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막 이러면 제가 언제부터 정말 많이 바쁘냐 하면 9월부터 진짜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9월에 고3들을 이제 막 다그쳐서 그래서 걔네들을 괜찮은 학교를 보내야만 하잖아요. 재수생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죠? 그런데 9월에 얘들이 아주 중요한 모의고사를 하나 보죠. 그러면 얘들도 바들바들 떨고 저도 바들바들 떨고, 저는 물론 수업을 많이 뺀 상태지만 그래서 다른 저희 강사들이 제대로 수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의 성적은 잘 관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 스트레스를 줘요. 게다가 이제 그때쯤 되면 교재가 나가. 스포츠 지도사 교재가 나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돼요. 저자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인쇄소도 만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인강을 업로드하는 인강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이 업체도 만나야 하고, 막 복잡해요. 근데 그때쯤 되면 각 출판사라든가 아니면 각 저자들의 그 아주 치졸하고 치사한 방해 공작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네. 지금은 당장 뭐 공정위 같은 데다가 어떤 사람이 고발을 내놨어요. 뭐라고 고발했냐면 합격자 수 1위라고. 저희는 적중률 1위. 저희가 매년 이렇게 교재를 봤을 때 저희 교재 바깥에서 나오는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많으면 4문제, 그리고 적을 때는 한 2문제. 뭐 단어 묻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뭐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그 리뉴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그 적중되지 않는 문제의 수가 상당히 적어요. 그런데 다른 교재들 같은 경우는 리뉴얼을 하지 않는 교재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비교를 해보고 적중이 상당히 많이 됐다. 그래서 이제 적중률 1위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근데 공정위에 찔러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 근거를 대라는 거고. 그런데 과거에 썼던 거예요. 과거에 뭐 한 6년, 5년 뭐 이때 전에. 그러니까 비교 대상들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그걸 고발을 해버리면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걸 노리고 그때쯤에 그런 고발을 한답니다. 그럼 또 각성이 막 높아지잖아요. 스트레스가 막 이런 걸 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싸우고 해서 이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딱 보고 나잖아요. 제가 뻗어요. 정말 입이 다 헐어가지고 확 뒤집어지거든요. 탈진의 상태를 경험한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동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인간 소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것도,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고요. 진짜 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취감 감정. 이걸 뭐하러 내가 이걸 또 했나 싶어요. 또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스스로 고립감을 느껴요. 외부가 차단해 버린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저랑 학원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일로 얽힌 사람들께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동안 나 전화도 하지 말아주세요. 진짜 정말 당장 불이 나거나 뭐 이런 상태가 아니면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쇠약해져 있어요. 입이 다 헐어버리니까. 이럴 때 이제 탈진이 발생하죠. 여러분들도 막 뭔가에 몰입을 했고, 그게 다 끝났을 때 완전 탈진할 때까지 맥시멈의 파워를 내면서 한 다음에 이게 풀어져 보신 적 있죠? 그때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런 것. 요거 뭐하러 외워 이걸? 외우면 바보.
그죠? 이런 건 그냥 우리가 살았던 경륜과 통찰력 같은 것으로 풀어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탈진되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거예요. 신체적, 정신적으로 반응이 발생해요. 이거 똑같은 거잖아요. 앞에 했던 얘기들. 무관심, 부정적 태도. 아씨, 내가 왜 이걸 또 했지? 그런데 또 이제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 지나고 나면, 열흘쯤 지나면, 또 해야지 뭐. 이러면서 준비를 한다고요. 자기 일에 대한 불만족. 아우, 내가 왜 하지? 왜? 짜증, 우울감 막 이런 거 많이 쌓여. 그땐 진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놓고 도망가야 돼요. 네. 여러분들도 이번 시험 끝나잖아요. 그럼 되게 탈진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실기 준비? 괜찮아요. 이런 분들만 아니면 뭐 나 실기 이제 시작했는데 운동한 지 3개월밖에 안 되는데 내가 시험을 붙을 수 있을까? 그런 분들만 아니면 자기를 믿고요. 자기를 믿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쉬세요. 그냥 푹. 그리고 나면 에너지가 꽉 차는 느낌이 나요. 그리고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기 붙고요. 자, 여기까지가 스트레스와 탈진이라는 얘기이고요. 날개에 아주 뭐 별로 중요한 얘기 없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2단원 스포츠와 스포츠 참여자가 가지는 심리적인 요인들 2개. 뭐? 정서, 재미, 몰입, 불안, 스트레스, 탈진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이었어요. 여긴 공부할 내용이 없는 겁니다. 이걸 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정도를 이해하는 거고, 이걸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이제 이론들 있죠? 그걸 공부할 수 있게 돼요. 실제로 시험은 최근에는 그 이론들에서 많이 나와요. 이 이론의 특징은 뭐고 다른 이론하고 비교하는 문제들,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는 빠르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너무 시간 끄시면 안 돼요.